지금부터 판문점 회동 이후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박병석 의원실과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의 진행을 맡은 통일연구원 나영우 연구기획부장입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병석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전문 연구원인 통일연구원 임광택 원장님 그리고 연구원과 함께 최근에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약 100일 동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갈림길 대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은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차 북미 회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전망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100일 동안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임광택 원장님을 비롯한 통일연구원과 관계 석학들이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통일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통일연구원 임광택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임광택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원장 임광택입니다. 방금 박병석 의원님께서 앞으로 100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원장 취임한 지 딱 100일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많은 시간을 남북 문제를 위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는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백재현 의원님, 윤호덕 의원님 그리고 김희선 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의 사회와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25년 넘게 북한을 연구를 해오면서 4가지 특징을 꼽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는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사안이다.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또 좋은 시기도 왔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해오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북한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이 다 체제전환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나마 있던 중국과 베트남도 빠른 경제 체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의 변화는 괄목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점점 국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지만으로 하기 힘든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국제사회하고 함께 해나가는 남북관계,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우리 국내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공감대를 기초로 해서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와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끌고 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통일연구원과 국회가 공동으로 우리 민족의 중요한 과제인 남북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병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서해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일연구원과 박병석 의원실에서 아주 시적절하게 판문점 회동 이후의 남북관계 전망 이렇게 원래는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오늘 조금 발표 내용에서도 그렇고 제목이 약간 수정된다고 하면은 판문점 회동 및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전망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 그 한 2, 3주 사이에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생각하면은 이게 뭐 쉽게 해결될 거라고 낙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긍정적 신호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좀 하반기에 아까 앞으로의 100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했는데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 토론을 갖게 된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의 정세 변화가 약간은 우연적이거나 갑작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대에 이르지 못한 이후에 이 협상을 재개하고 한반도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4월 달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서부터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6월 하순에 그 판문점에서의 회동이 이루어졌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오늘 이 시기에 매우 그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탁월한 연구와 또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연구위원들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처음 이 토론을 맡았을 이 사회 진행했을 때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시간 반 내 시간에 이 많은 그 이야기를 다 듣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박병석 의원님과 우리 윤광태 통일연구원장님께서 굉장히 인사말을 짧게 해주셔갖고 저에게 좀 이 발표자들이 좀 발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 사회자로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는 두 분이 그 맡게 돼 있습니다. 발표자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문점 회동 및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그 남북 그 산업협력과 관련되어 갖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이석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네 분을 모셨는데요. 오른쪽서부터 쭉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이신 이물출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IBK 경영연구소 소장이신 그 조봉현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김석기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엔 뭐 여러 가지 직책이 다 있으신데요. 지금 대통령실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신 백이찬 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뭐 시간 제가 사회로서 뭐 특별히 이제 그 기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시간 관리만 좀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유가 조금 생겼으니까 발표 두 분한테는 15분 시간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되면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 그 다음서부터는 2, 3분 내에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15분 내에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먼저 홍민 박사님서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서의 대통령 기조연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주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전까지 전개됐던 하노이 이후에 북미 간의 협상 구도를 둘러싼 나름대로 힘겨루기 이 양상이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북미 교착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가장 지금 본질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건 아마도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의 우선 요구가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취했던 제재를 수단화한 제재를 결정적인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접근 방식 이 둘 사이에 큰 간격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전략 프레임 이게 기본적으로 변화를 해왔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처음에 작년에 북한 같은 경우에 종전선언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왜 종전선언을 그 당시 우선적으로 요구했냐면 다 아시다시피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서 북미 양 정상이 구두로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체결한다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죠. 북한은 아마 이제 이것을 상당히 믿고 종전선언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아마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3차 방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협의하는 구도로 이제 전개가 됐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구도가 아니라 상당히 비핵화에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함으로써 북한이 상당히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바로 돌아가자마자 담화를 발표하고 강도 같은 발상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왜 그럼 종전선언을 북한이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는가? 우선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됐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유엔 안보리 또는 유엔 차원의 국제사회에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됐기 때문에 대북 제재라는 것이 상당 부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얘기하기 위해 강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합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최초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 측에서 상당 부분 그 부분에서 미온적인 이제 태도를 취하게 되고 오히려 이 강도 같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자마자 폼페이오 장관이 7월 말부터 대북 제재 추가 조치들을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2017년 말까지 총 7건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요. 124명의 제재 인물 리스트를 추가합니다. 이거는 2017년보다 오히려 많은 수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대화 국면에서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가 제재 추가 조치가 이런 북한의 분노, 반발이 상당 부분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이제 10월 2일이죠. 작년 10월 2일에 유엔 총회에서 이용호 외무상이 더 이상 종전선언을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종전선언 프레임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종전선언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프레임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전선언 요구조차도 사실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차원에서 원래 접근했던 것인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집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 5건 해제를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거부당했다는 의미 이상으로
최고 지도자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한 모양새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망신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그 전략적 실패, 그러니까 북한의 이 전략적 실패는 이후에 북한이 새롭게 또 다시 프레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결국 종전선언, 그다음에 대북제재 해제를 거쳐서 결국 안전보장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수순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안전보장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과거 2017년, 그러니까 소위 2018년 정세가 전환되기 이전에 북한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논리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6.12 북미 정상 합의문에 있는 서문에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흔들림 없는 약속으로 교환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신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제 개념이 되는데요. 과거 이제 북한이 주장했던 안전보장 논리로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은 핵군축 논리와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핵화를 하는 만큼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그 안전보장의 핵심인 군사 문제, 특히 한반도에 들이고 있는 해구산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과의 어떤 힘겨운 그 전보다 훨씬 더 힘겨운 어떤 협상 형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프레임 변화를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외무성 관련 담화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계산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계산법을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일단 북한이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은 최고 존엄, 소위 이제 최고 지도자가 66시간을 달려갔는데 결국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북한에 나온 반응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를 더 이상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 이건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즉 말해서 최고 존엄의 권위를 건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타협의 영역으로 보지 않겠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향후에 북미 실무 협상의 테이블에 전면적으로 먼저 올려놓는 태도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장,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협상 맞대응 카드를 전면에 단계적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가고, 그것을 미국이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재 해제를 가져오는 먼저 미국이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압박 전술 차원에서 이제 포괄적 안전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제 하노이 그 회담의 합의 무산 이후에 안전보장을 단계적으로 전면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준비, 사전 정지 작업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형 무기 10여 차례 걸친 미사일 발사, 또 잠수함 공개됐죠. 그래서 이런 신형 무기들을 등장시키는 부분들, 또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행위, 예를 들면 뭐 대만의 F-16V 같은 66대 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한국의 글로벌 워커라든가 F-35A를 도입하는 문제, 일본의 그 무기 도입 문제, 여러 가지들을 다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와 다른 것은 한반도에 무기가 도입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북아 전반에 걸친 무기 도입, 또 군비 경쟁 촉발 관련된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존 태도와는 좀 상당 부분 달라진 부분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전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9월 16일이죠. 권정근 미국 국장이죠. 외무성 미국 국장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제도 안전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은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쓰인 제도 안전이란 말은 2017년, 2018년에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로운 신조어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제도 안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제도를 전복하려고 하는 여러 적대시 정책에 대한 철회를 얘기했어도 제도 안전이라는 말을 용어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안전보장을 전면적인 협상 프레임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나름대로 정교화된 논리를 강구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셈법의 큰 틀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포괄적 안전보장을 단계적으로 전면화하는 부분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북한에게 포괄적인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결국 미국도 북한에게 포괄적인 안전보장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나 정치적 확약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위 등가적 프레임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협상 게임의 이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해서 항상 뭔가 보상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불공정한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북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의무만 있을 뿐이지 어느 한쪽이 의무고 어느 한쪽은 보상이다라는 관점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안전보장은 보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이 해야 되는 의무의 한 차원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단계론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온 북한의 담화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되는데 단번에 처리하기 힘들다면은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서 각자 한 만큼 상대방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적대시 정책이란 말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말은 결국 안전보장과 동일어입니다. 이 안전보장을 한꺼번에 해줄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비핵화도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보장도 단계적으로 결국 진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북한이 기존에 얘기했던 동시적 단계적 접근과 이제 같은 맥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접근법과 미국 특히 이제 스티븐 비건이 1월 30일 스탠포드 연설에서 얘기했던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접근법, 미국의 접근법과는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얘기한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것은 동시성을 갖긴 갖되 같은 단계에서 한 단계에서 등가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고받는 내용이 등가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비핵화를 이만큼 요구했다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도 거의 같은 등가성을 갖는 조치들이 교환돼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말하는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건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질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동시적이긴 한데 비핵화는 이만큼 많이 할 수 있고 상위에서 줘야 될 조치들은 조금씩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내에서의 등가성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등가적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4개 항이 있는데 4개 항에서 각각의 트랙, 4개 트랙이 동시적으로 같은 등가성을 갖고 주고받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이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의미라면은 미국은 비핵화는 상당 부분 많이 초기에 요구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갈 수도 있고 이후에 좀 더 나중에 상응 조치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단계별로 갖는 등가성이 성립되지 않는 구도를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에는 기본적으로 동시성과 등가성, 그다음에 공정성, 단계성이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논리이고요. 여기에 토대에서 본다라면은 대량 살상 무기 동결을 만약에 요구한다라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비핵화 범주와 로드맵에 대해서 포괄적인 합의를 요구한다라면은 미국도 역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그 범주 로드맵을 역시 제시해야 되는 것이 되고요. 영변 폐기 조치를 요구한다라면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도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상응 조치를 등가적으로 취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발표문에 없지만 얘기 드리는 거는 존 볼튼이 얘기했던 접근법은 단선론입니다. 단선론. 여러 선이 동시에 복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후만 있습니다. 선 비핵화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를 한다라는 단선 위에서 선후의 배치만을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스티븐 비건이 얘기한 동시적 병행적인 것과도 상당 부분 결이 다릅니다. 근데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이 스티븐 비건의 이 논리는 도대체 그 개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악관 내 진영에서조차 존 볼턴이 있는 동안에는 그 존 볼턴식의 단선적인 선후론과 소위 이제 그 스티븐 비건의 동시적 병행적인 것 사이에서도 상당 부분 괴리가 있었던 것이고 스티븐 비건은 이것 때문에 자신의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의미의 개념화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존 볼턴이 퇴장함으로써 사실상 단선적 선으로는 사실상 이제 폐기됐다고 봐야 되고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미국의 접근법이 얼마나 북한이 요구하는 등가성을 좀 수렴하는 쪽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느냐가 이제 상당 부분 향후에 남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노이 이후에 북한 요구사항 및 주장을 좀 살펴보시면은 10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인물을 교체해서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라라는 얘기고요. 그 나올 때는 안전보장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와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판문점 회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상
좀 정리한 내용을 구두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양 정상, 북미 양 정상이 신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 그리고 실제 3국의 정상이 남북미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MDL 군사분계 개선을 넘나들었죠. 미국의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체 행동만으로도 사실상의 종전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충분히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630 판문점 회동 이후에 왜 그렇다면 계속 지연이 됐는가?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고 했는데 왜 그 지연됐는가? 그 과정에서 북한이 취한 행동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10여 차례에 걸친 이제 미사일 발사, 신형 무기의 등장이 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신형 무기 등장 과정에서 국가 안전에 대한 강조를 상당 부분 하면서 자신들이 향후에 요구할 중요한 요구 내용들이 안전 보장에 있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강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뭐 소위 이제 북한판 익숙한 대로 뭐 KN-23이라고 이제 명명돼 있죠. 그다음에 북한판 ATACMS, 그다음에 이제 대구형 방사탄 뭐 이런 것들을 등장시켰는데 다 보시면 이 무기들은 한국 또는 한미 전력이 이미 대응 무기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무2가 거기에 상응하는 무기로 똑같은 동일 기종이 갖고 있고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북한 이스칸데르하고 현무2는 거의 동일 기종의 기원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AKMS도 마찬가지로 그 북한판 AKMS도 역시 한미 전력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북한이 이런 무기들을 한국이 갖고 있는 동일 기종의 무기들을 등장시킨 이유는 한국도 자의적 국방력 차원에서 이런 무기를 실험하고 있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소위 폐기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 자의적 국방력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을 이제 강변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이 설정하고 있는 비핵화 범주를 나름대로 얘기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향후에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에 소위 이제 북한에게 요구했던 비핵화 범주, 소위 WMD 대량 살상무기 전체를 다 폐기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수용되기 힘들다라는 북한식 응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문제적 무기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향후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자의적 국방력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무기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계속 만들고 또 향후 북미 협상 구도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은 익스큐즈를 해버렸죠. 단거리 미사일 그거는 누구나 하는 실험이고 자의적 국방력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미 해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북한은 고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3분 정도 더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식 단계론, 북한식 비핵화 속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굉장히 많은 비핵화를 요구하려면은 거기에 상응한 안전 보장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 안전 보장 조치를 미국이 다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상당히 느리게 가거나 단계적으로 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비핵화 속도도 거기에 상응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 부분 북한식 속도 조절론에 해당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 범주를 제시하는 부분.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소위 이제 완전한 비핵화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에서 북한식 나름대로의 보관을 제시하기 위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동북아의 군비 경쟁 구도가 굉장히 촉발되고 있는데 특히 핵 경쟁 구도가 굉장히 촉발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이것을 계속 최근에 와서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북한이 자의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이 동북아 정세,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를 상당히 강변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한국을 냉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이 적극적으로 미국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삐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안전 보장을 협상 프레임으로 내세우는 것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전 보장을 미국에게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상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남쪽과 같이 웃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하고 있는 군사적 움직임이라든가 국방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문제 삼음으로써 자신이 안전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이것을 상당히 강변하기 위한 한 논리 구조 차원에서 본다면은 남한의 배제는 상당히 의도적인 설정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을 얘기 드리면은, 일단 안전 보장의 부분을 한국식으로 상당 부분 아주 절묘하게 중요한 제안 형태로 냈다. 즉 말해서 DMZ의 국제 평화지대화는 기존의 평화지대화와도 좀 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기존의 평화지대화는 상당 부분 그냥 상징적인 평화지대화의 공간전환이라는 의미만 있었지만, 이걸 안전보장 차원으로 확대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핵화 방법론 관련해서 협력적 위협 감축, 소위 말해서 CTR에 대해서 단순히 비핵화에 대한 기능적인 기술적인 차원의 CTR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위협 감축에서 DMZ와 같은 군사적 적대 시설을 공간 전환하는 것도 안전 보장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논리화시킨 아주 중요한 제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CTR이라는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벨로루시 같은 과거 이제 핵을 보유했던, 그래서 폐기했던 국가들을 사례로 드는데, 이 국가들과 한반도가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국가들은 분단국도 아니고 적대하는 상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CTR 적용은 기본적으로 분단이라는 상황과 적대성이 계속 온전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CTR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DMZ에 대한 국제 평화지대화 제안은 상당히 적절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북미 협상에 개입한다는 것도 불식시켜주고, 또 한편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의 제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무력을 불사용할 것이다라는 한미 정상의 이 발언은 포괄적으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확약 가능성을 비췄다는 점에서 향후의 북미 협상에 상당히 긍정적 메시지를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을 재확인했다는 측면은 존 볼턴식의 단선적인 일방적 비핵화 요구를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에서 4개의 항을 동시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한미 정상의 의지를 상당히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어떤 제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북미 정상 협상 진행에 관련된 제 나름대로의 제안 사항은 시간 관계상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군사 문제 좀 들어가고 그러면, 근데 조금 재촉을 해서 죄송하고, 그래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발표문을 전달해 주신 것 같고, 모자란 거는 이따 토론 듣고 조금 답하는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말씀 전에요. 예, 우리 있습니다. 예. 새로 오신 이제 파주의 박정 의원님, 그다음에 충남의 성일종 의원님, 윤우덕, 백재현, 박정 의원님은 민주당이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예, 그럼 두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 가능성과 추진 과제를 주제로 이석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혹시 15분 정도 하고 예. 좀 제가 신호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입니다. 토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받았을 때 아마 현 상황에서의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 가능성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게 아마 발제를 요청을 받았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어쨌든 성과를 거두기 전에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주제에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토론하시는 분들이 아마 현 상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더 해주실 거 생각됩니다. 남북한 산업협력 필요성은 사실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중에 논의되는 것 때 좀 추가를 한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이 계속 이제 시대가 논의가 되고, 결국 기술 개발과 이런 부분이 한국과의 경쟁력을 이제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남북한 산업협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북한을 포함한 총체적인 역량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요구가 되고, 물론 그게 당연히 되는 건 아니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가속화시키긴 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확장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다소 위축되는
경향.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장을 벌리던 것들이 조금 위축되고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떤 면에서는 지역화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남북 경협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의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북한 쪽이야 뭐 당연한 이야기지. 북한 쪽에서도 지금 현재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회복이라는 게 대부분 지하자원의 수출과 그와 연관된 그 내수 시장에서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분의 노동 수출 성장 주력 산업이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이 제조업 부분의 성장 주력 산업을 지금 단기간에 구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제조업 부분의 성장 주력 주도 산업을 창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남북한 정부의 한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가능성도 굳이 언급을 드릴 필요 없지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란 나라는 사실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뭐 저개발국이죠. 뭐 지금 말하는 라오스나 뭐 이런 나라 정도 GDP 정도인데,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북한은 80년대까지는 어찌됐든 제조업이 그 GDP의 30%가 넘어갈 정도로 공업화를 이루었던 나라고, 그 공업화가 이루었던 그 공업화 시기의 설비, 인력, 기술들이 낙후되고 경쟁력이 없기는 하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통일이 아니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한은 경협을 해나간다 그러면 그 기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도 좀 더 효율화시키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집약적인 산업도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해서 끌고 나가고, 물론 당연히 북한이 가지고 있고 남한이 가장 필요한 기술집약적 산업 부분의 협력도 같이 해나가는, 그러니까 남북경협을 다면적으로 동시적으로 다면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국이 아프리카의 어떤 그 저개발 국가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의 다면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이 불가능할 텐데 북한은 가능하다. 물론 당장 그 민간 부분의 남북 경협이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서 주력이 될 수는 없지만 민간이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주도하고 정부나 공공 부분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적 분야에서 역량을 확충시키는데 주력하는 방향 등을 통해서 어떤 경제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를 통해서 다면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시간이 잘못됐네요. 두 번째는 협력 원칙도 많이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 남북 경협 정책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구체화되었고요. 물론 좀 보완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그 기본 정신은 저는 남북 경협을 통해서 남북한이 공동 경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 경협을 어떤 정치적, 군사적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경협 그 자체가 어떤 한반도 전체의 어떤 경제적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활용하다는 것이 그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협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남북 경협은 그 자체로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적 이익, 남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컨대 과거처럼 적경지대 중심이라기보다는 적경지대를 포함해서 좀 더 북한의 핵심지역인 평양이나 남포 등 핵심 지역으로 남북 경협의 어떤 그 거점을 확장시킨다거나, 혹은 그 산업 측면에서도 과거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일부 산업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남북 경협을 추진해 나간다거나, 혹은 남북 경협의 추진에서 북한의 주도성을 어떻게든 어떤 그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남북 경협의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신병제 구상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남북 경협의 구상이고, 초기에 발표될 때는 세계의 벨트, 환서의 환동의 적경지대, 그리고 하나의 시장이라는 형태로 발표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역할이 훨씬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신한반도 체제, 혹은 최근에 계속
8.15 경축사 등에서 나타난 평화경제론 등이 결국은 경제와 평화의 두 축을 가지고 한반도의 새로운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평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어떤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그런 그 구상이기 때문에 이 구상에 의하면 남북 경협은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큰 독자적인 하나의 축이 되고, 이 독자적인 하나의 축이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제기했던 그 세계의 벨트와 하나의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확장되어야 된다. 남북 경협에 대한 전반에 대한 구상으로 확장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초기에 발표될 때만 해도 우리 측 구상이었지만은 작년에 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로 상대가 있는 그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구상들, 예컨대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이라든지 북한의 지역개발 전략, 산업개발, 예컨대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동해안 지역의 중화공업지대의 재건과 발전, 이런 부분도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남북경협이 보완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두 개의 공동특구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해경제 공동특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14정상회담의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머무르지 말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서해 경제벨트 구상으로 확장해서 서해안 지역에서의 남북 경협의 포괄적인 어떤 그 구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의 다양화라든지 남북경협 거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저는 청진 같은 경우를 그 남북경협, 그 철도와 도로 현대화, 연결 현대화 사업에서 동해안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문재인 정부 계속 강조하는 신북방 정책을 위해서도 어떤 북한 지역에서 그런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점이 필요하고, 동해안 지역에 그 거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진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산과 함께 청진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 협력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부터 세 번째 장은 단계별 추진 전략입니다. 당연히 저는 현재 단계는 사실 딱히 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훨씬 중요한 계기가 되면 남북한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산업협력을 해 나갈 것인지를 포함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남북 경협에 대한 필요성,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지난 한 2년 계속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좀 구체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앞으로 양북 경협이 어떻게 진전되겠다라는 구상을 사실 딱 잡기 힘든 정도로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 부분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생각됩니다. 두 번째, 초기 해제 단계, 이 부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제가, 대북 제재가 어떻게 해제되고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좀 논의가 많지만, 저는 단순하게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단계와 본격 완전히 완화되는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완화되는 단계에서는 물론 그때쯤 내 민간 부분이 노동지방청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본격화하겠지만, 정부나 공공 부분은 남북경협의 남북한 산업혁명의 역량을 기반을 확대시키는 사업, 예컨대 북한 제조업, 중소제조업의 생산 역량을 확충시킨다거나, 혹은 다음 단계의 본격적인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서 북한의 기술 집적 분야에서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 협력을 본격화되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대북 제재가 완전히 완화되면, 그때쯤 되면 북한의 경제가 성장해 나가고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어떤 중간재,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부분은 경협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되면 아마 기술집약적 분야에서 남북 경협을 본격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한 준비, 그러니까 거점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남북 협력의 거점을 개성이나 해주 등 접경지대 혹은 일부 남포 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까지 확장시키기 시작하는 필요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경쟁력을 이익을 보기 위한 가장 큰 방식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데 남북 경협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의 규모나 발전 과정, 상황, 발전 정도로 생각하면 그 자체로서는 사실 한국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만약에 예컨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산업, 철강산업, 화학산업과 같은 우리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좀 더 확충시키는데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정부나 혹은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 민간 그 산업계하고 협력을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정도. 예컨대 자동차 산업의 프레임이 전기동력과 자율자동차로 이전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예를 들어서 중저가 자동차, 어차피 북한이라는 나라가 현재 그 내연기관을 통한 자동차 산업은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컨대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중저가 전기자동차 분야를 북한 지역이 생산이 담당하는 형태, 그리고 남한 지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을 담당한다거나, 혹은 자율주행차를 위한 어떤 연구개발 분야에 북한을 참여시킨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 남북한이 주력 산업에 있어서의 분업 구조를 구축하고, 그것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범주별 산업의 조직 방안은 아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토론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줄이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조중에 우리 경기도 부천의 김경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민주당입니다. 예, 그 산업혁명 관련된 것에서 제가 조금 흥미롭게 들었던 건, 어쨌든 남쪽과 북쪽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협력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방향 하에서 그 산업 구조 조정이랑 좀 연관성들을 좀 강조하신 거랑, 동해 쪽에 중공업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들은 조금 새로운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좀 궁금한 게 토론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산업혁명 관련돼서 중국 변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혹시 나중에 토론 답변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은 지금 그 정치 군사 문제랑 그 경제 산업 협력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지금 발표가 됐는데, 토론은 그 내용의 연관성에 따라서 순서를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씩 진행을 해주실 생각을 해주시고요. 먼저 정치군사 문제와 관련돼서 백이찬 위원님이랑 그 이물출 박사님 두 분 준비하신 내용이 그쪽에 맞으니까 그 두 분 먼저 토론을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조봉현 박사님과 그 다음에 김석기 박사님 순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이찬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아까 우리 박병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향후 100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 12월까지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간의 협상에서의 실무회담이 전개가 되어서 잘하면은 올해 12월까지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는 평양이 될 수도 있고 판문점이 될 수도 있고 워싱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한반도 상황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이 또 개최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저께 아니라 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담 곧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그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함으로써 거기서 단순하게 남북 정상회담만이 아니고 아세안 정상 간의 본격적인 어떤 다자간 이런 어떤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죠. 또 하나는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거기서 또 여러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모두 다 향후 100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앞으로 100일 안에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한반도의 일대 사건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전면적인 한반도 상황,
나아가서는 동북아 상황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앞으로 100일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대북 정책 또는 북미 간에 또는 한미 간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2020년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대선이 진행되는 시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으로서도 올해 안에 북미 회담의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한편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직위 해제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뭔가 그런 시간에 맞추려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정부로서도 사실은 2020년까지는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더 이상의 남북관계 발전의 어떤 동력을 마련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표를 보면은 내년 4월 15일까지는 동해안에 있는 원산 갈마지구에 있는 관광지구를 완성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년 4월 15일 이후에는 그 원산 관광지구를 본격적으로 대외적으로 개방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내년에 구체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그런 시간에 모두가 지금 그 일종의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점에서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남북관계 또는 이 북미 관계의 발전에 지장이 됐던 부분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은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한미연합훈련의 전개에 대한 북한의 반발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죠. 아까 우리 홍민 박사님께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이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핵 프로그램의 동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우리의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이 지난 70년 동안에는 매우 중요한 대북 억지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결론을 지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더 유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 국회와 정치권에서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지난 몇 달 동안에 10차례에 걸쳐서 이른바 단거리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 청와대에서는 NSC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미국에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2, 3년 내에 F-35기가 우리나라에 40대가 전개가 되죠. 이 F-35기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으로 보면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 무기의 전개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무기의 전개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동북아의 이른바 군비 경쟁의 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군사력의 증강 이 문제를 북한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한편으로 필요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불가피하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하고 있는 현재의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의 여러 가지 이런 실험이라든가 발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이 또 납득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우리 홍 박사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을 양해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에서의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남북 간의 이 문제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토대로 오히려 대화를 전개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저는 일보 전진하는 비핵화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고리가 우리 홍 박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지난번에 9.19 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가 됐던 또는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북한이 스스로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것을 고리로 해서 앞으로의 비핵화의 단계를 어떻게 추동시킬까라는 문제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에 북한이 대북 제재 문제를 이제는 뒤로 물리고 안전보장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제재 해제 문제를 완전히 버린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여전히 북한의 경제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이기 때문에 홍 박사님의 그 발제문에도 있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적 조치로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 부분을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완화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과 저는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한국에서의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동해안 지역의 경제 협력과 서해안 지역의 경제 협력 이 두 가지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제 제재의 어떤 완화라든가 유예라든가 해제 이 문제가 결국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이것과 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일 내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문출 박사님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홍민 박사님 발표와 백이찬 박사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저하고도 뭐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느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그 남북 관계를 일단 전망하는 겁니다. 남북 관계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 이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그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죠. 접촉이 아니라 실무 협상의 이제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실무 협상의 그 성공과 실패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쪽에 계속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는 요구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 새로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의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많은 복잡한 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북한 연구를 하면서 계속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의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한번 유출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그겁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이슈를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한다. 지난해 6월 12일 그 싱가포르 합의 이행보다는 그 합의를 이행하는 어떤 그런 태도보다는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북한 안에 미국 쪽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결국 관심 있는 것은 실질적인 관계 개선, 뭐 적대시 정책의 폐기 이런 것보다는 국내 정치에 어떻게 활용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북한의 이런 인식을 바꿔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지금 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선희 그 외무성 제1부부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인 3월 15일 평양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명백하게 밝혔던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셈법 요구와 관련해서는 홍민 박사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 북한은 좀 그 이제 어떻든 자기들은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노이 회담 기준으로 보면 15개월째 중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0개월째 핵실험과 ICBM 실험을 중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 상응 조치가 없다고 여전히 보는 겁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은 이 민수 분야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이라도 해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미국은 이게 웬 말이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제재 완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과는 셈법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든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실무 협상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또 홍민 박사도 얘기하셨지만 9월 16일에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권정근 국장이 담화를 발표했죠. 여기서 이제 뭐 제도 안정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이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의 비핵화 논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이제 다시 미국 쪽에 던진 거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제재를 제거할 때 비핵화 논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북한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좁힐 수 있는 것일까, 좁힐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북미 간의 관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셈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북한은 분명합니다. 신뢰가 충분히 축적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미국 요구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이거 특히 포괄적 합의는 수용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을 고려해서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우선 합의하고 이행하자, 이게 북한의 요구입니다. 실현 가능한 거, 쉬운 것부터 합의하고 이행하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 이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9월 6일에 미시간 대학에서 한 연설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문으로 웹사이트에 떠 있는데 한 5장 페이지의 연설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 실무 협상에서 과연 자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핵심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요구하는 걸 잘 알고 있다, 실무 협상이 진전되면 싱가포르 합의를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상응 조치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걸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리비아식 모델 언급은 잘못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언급했던 거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셈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무협상이 열리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보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북한은 실무협상이 만약에 열려서 새로운 셈법이 정말 미국이 어느 정도 가져 나온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합의문 문안을 바로 자기들은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합의문 문안을 바로 자기들은 논의하고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백예찬 박사님이나 우리 박병석 의원님 말씀하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연성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발휘된다면 저는 상당한 반전의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북한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른바 중국식 접근을 좀 참조해달라, 이게 이제 북한의 요구인데, 이게 뭔가 하면 중국도 유엔 제재, 미국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관광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한 20만 명의 중국인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거의
저는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건데, 제가 한 10일 전에 이제 저기 북중 국경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 연변대 교수가 하는 얘기는 2011년까지 중국과 북한 간의 그 관광객 규모를 100만 명으로 그 확대시키는 게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지도부 간에. 그러니까 지금 관광 사업 관련해서 북중 간의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관련 인프라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왜 문재인 정부는 왜 중국식으로 국제사회가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걸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하나의 바로미터로 지금 북한은 보고 있는 거고, 이걸 미국을 설득하라 이거죠. 미국을 설득해서 관광 사업이라도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라도 해라. 이게 지금 남북관계 발전에 남북관계 다시 재개의 중요한 조건으로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정치 군사 문제 관련돼서는 제가 그 아까 백이찬 위원님께서는 그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어떻게 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구축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좀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분 백이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윤출 그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변화된 상황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어떤 식으로 타결되기 위해서 비핵화 초기 조치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중심으로 나중에 조금 답변을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산업협력 관련돼서 두 분 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봉현 박사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스키 박사님 이야기했던 그 남북한 산업협력의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문은 38페이지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한반도 지금의 어떤 사항들만 잘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결국 한반도 공동 번영으로 가는 평화 경제에서의 핵심은 산업이다. 이 산업의 관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고 남북한이 협력해 나갈 것인가가 좀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산업 부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파악을 해야만이 우리가 제안한 사업들이 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이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크게 6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총생산액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또 북한이 기업부터 농업에서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이러한 돈들이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그 지표 수준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즉 단위당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원료도 더 많이 투입되고 자재 소비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산업의 기간 공업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민생활 경제도 좀 못하고 있다 보고 대외 경제 활성화도 못하고 있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 이 산업 경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잘 보면서 협력 방안들을 구상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 국가 경제 발전 전략에서 크게 산업 발전의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전체적인 국산화 문제, R&D 개발,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한 이런 에너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개발해서 산업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또 북한의 공장과 기업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공장 형태로 전환시켜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이 지금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엄청난 육성을 또 강조를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나노 산업을 비롯해서 이런 산업에 대한 구상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산업에 결국은 그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을 보장하고 물질적 풍요를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만약에 남북 경협 개성단도 그렇고 저는 제기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북한하고의 획일적인 임금 협상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 즉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는 이런 형태로 아마 전환될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대한 그 세계의 벨트 플러스 하나의 시장 협력에서 구상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산업협력 구상과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산업경제의 문제, 전략 이런 것들을 잘 매칭시켜 가지고 합리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제 구상에서 저는 뭐 한동에 한서에 쭉 있지만 이 DMZ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사업들은 좀 우선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유엔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DMZ 지역 내에 우리가 남북한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유엔 산하 기구들을 좀 유치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구상들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언급을 한다고 하면 DMZ 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관광, 그다음 남북한 연결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앞으로 DMZ 지역을 중심으로 저는 패키지 형태로 북한하고 구상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건 뭐냐하면 DMZ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치적 목적,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 북한의 체제 안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관광 산업 지역 개발과 이걸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DMZ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해 시켜 나가는 이런 플랜들을 남북한이 좀 구상해서 좀 추진하면 저는 이거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국제사회와 같이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이 산업혁명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그 현실적인 것들은 우리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 산업 격차가 40-50년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산업 실태도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반도 신산업 지도를 남북한이 함께 좀 그려나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남북한의 산업혁명에서 기존에 해왔던 인가공 사업이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좀 뛰어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런 산업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좀 리드하고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협력을 좀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협력은 결국은 우리 지자체, 지역 산업의 균형 발전하고 기업과 연계한 형태로 좀 구상을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 그 다음에 중국의 대북 산업 전략, 러시아의 대북 산업 전략 이 네 가지를 잘 연결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 차원에서 저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산업발전 연구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발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원산, 나선, 신의중 경제개발구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응용한 산업, 관광산업, 그 다음에 자원개발, 교통산업망,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산업 분야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나가야 되고요.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의 세포단지를 완공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지시 내린 게 거기서 길러진 이 축산을 가공할 수 있는 축산 가공 공장을 지으라 했는데 지금 북한 경제 단위에서 못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남북 관계 좀 대화를 연다고 하면 이 카드를 가지고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한 세포 지구에 우리가 축산 가공 공장 건설을 일종의 개발 협력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해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 여건에서도 우리가 좀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북 산업 인력 양성하고 좀 현지 시찰, 남북한 산업의 표준화 작업, 그다음에 민생 목적의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소규모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석지 박사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경제와 남북 경협을 연구하고 있는 김석진입니다. 저는 그 남북 경협 정책 이슈와 관련돼서 제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 제재 해제 문제입니다. 대북 제재는 한꺼번에 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 부분적, 점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바라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서 북한이 상품 수출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조치를 해제하면 일단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해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굉장히 중첩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조치를 푼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에 또 하나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그 대북한 무역을 위한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 지원은 그 대출이나 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무역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해서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된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 재개가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가려면 보험도 제공받아야 되고 또 설비 투자를 또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출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못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사업 재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재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나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부 또 유엔 안보리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제재가 어느 정도 해제돼서 남북 경협을 재개할 수 있게 됐을 때 남북 경협을 재개하는 순서 또 속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흔히 이제 생각하기로는 남북 경협을 다시 재개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남북 경협을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 중요했고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 교역부터 시작해야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했다가 만약에 정세가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오게 되면은 일반 교육이나 위탁 교육에 비해서 그 피해가 훨씬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제재 해제 관련해서 흔히 스냅백 조항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약속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 스냅백 조항을 적용해서 다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한반도 정세는 항상 유동적이어서 언제든지 다시 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먼저 일반 교역, 위탁 가공 교육 같이 다시 중단됐을 때 피해가 적은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업이 중단될 때 피해가 클 것 같은 사업은 좀 상당히 정세가 안정이 되고 북한이 충분한 조치를 이행한 후에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북한에서 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재정법에 의하면은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북한에서 기반시설 건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는 오히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또 발전소도 건설해야 되고 송배정망도 다시 깔아야 되고 지역별로도 남북 접경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저 먼 지역까지 어디서부터 먼저 할지 또 사업 규모는 어떻게 하고 추진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책적인 의사 결정을 하려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성급하게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면 북한 기반 시설 개발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크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남북 경협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을 때 북한 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남북 경협에서 남북한 당국의 협력은 비상설 회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잠깐 회의를 하고 거기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대로 경협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는데 과거에는 남북 경협 규모도 크지 않았고 사업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비상설 회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반도 신경제 또 평화경제 같은 원대한 구상을 실천하려면 그런 식의 비상설 회의체를 통해서는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북한 당국자들이 또 관련된 공공부문의 공기업, 공공기관, 또
심지어는 민간 기업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항상 같이 일하면서 같이 기획하고 협상하고 일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운영 중인데 이 앞으로 사업을 본격 전개하게 되면 공동 연락 사무소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상설 협력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